국내 증시, 글로벌 투자 전략을,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면서 국내 증시에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시간이죠.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상당히 좀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코스닥은 급등세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에 이런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지, 또 글로벌 이런 증시의 어떤 모습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언급해 주시죠. 아무래도 국제 자금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국제 자금 흐름은 여전히 그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 자금의 흐름을 알려주는 EPR 글로벌이라는 조사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10월 달에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무려 392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9월 달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공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그리고 북미, 유럽 쪽에는 모두 순입이 됐고요. 또 북미 같은 경우는 7월 달 이후에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투자하는 GM 같은 경우에는 51억 달러가 유입됐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에 투자하는 EM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유출이 일어나면서 한 7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수 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채권 쪽은 아무래도 글로벌 쪽엔 매수세, 그리고 신흥국 쪽에는 한 50억 달러 정도 순유출된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달부터 자금 유입이 빠른 것은 아무래도 미국 쪽의 금리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아졌던 게 큰 자금 흐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투신 펀드 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세계 증시는 조금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도 3거래일 조정을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실적 시전이 마무리되면서 세제 개편의 향방이 좀 불확실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의도대로 트럼프의 이런 세제 개혁안이 11월 23일이죠. 추수감사절까지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 전 세계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첫 아시아 방문 이후에 내일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의회와 트럼프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서 치열한 줄다리기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공화당의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23일이죠. 추수감사절까지 트럼프 세제 개혁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원 통과는 아무래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상원입니다. 상원 100석 가운데 통과가 되려고 그러면 6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공화당이 현재 8석이 부족한데 8석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공화당 안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1년 정도 늦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35%인 연방 법인세를 20%까지 낮췄을 경우에는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21%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에도 큰 호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1년 정도 늦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달러 약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세제 개혁안이 발목이 잡혔을 경우에는 9월 달에 3개월 임시적으로 잠정 예산 만기일이 12월 8일 날 도래오기 때문에 정부 폐쇄라든지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업들의 설비나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주가 조정이 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이번 주에 예산안과 관련된 줄다리기 게임을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주식 편입을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열린 에이펙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초 이후, G20회 이후에 넉 달여 만인데요.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합의문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신속하게 각 분야의 교류 부분을 정상화시키자는데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방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결과물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한 것이 가장 큰 이슈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커창 총리와 5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실질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교류 그리고 경제 협력과 관련된 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1대1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 그리고 슝안 신구와 같은 중국의 국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문제, 그리고 또 주시장의 가장 큰 뜨거운 이슈죠. 전기차 자동차의 그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라든지, 그리고 롯데마트의 영업 재개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만 사항도 같이 전달해 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그 관계 정상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어두운 터널에 그 바로 출구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각종 그 증시와 관련된 중국물 탐화주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2기 집권 시기를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2월 달에도 정상회담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드 보복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속내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신형 대국 관계를 1기 내각 동안에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 국가의 그 갈등이라든지 분쟁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2기 내각이 시작한 이번 회의는 그 에펙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아시안 플러스 3 회담에서 중국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주변국과 그 대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관계 정상화가 앞으로도 계속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은 중국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개방 2.0 그 전략이라든지 위엔화의 국제화 그리고 무역 그 자유화 같은 부분에 추진이 주변국들과 협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든지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력군을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한국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드 공동문 그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사드와 관련된 부분이 봉합이 된 만큼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은 앞으로 더 커진다는 점에서는 중국물과 관련된 테마주들과 관련해서는 올 말 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중국 관련 수혜주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무역에 영향을 어떻게 될까요? 네, TPP에 참여하는 국가는 모두 11개의 국가라고 합니다. 네. 이들을 모두 합쳤을 경우는 인구가 5억 명 정도 되고요. GDP는 세계에서 1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GDP가 15%인 점을 비교하면 중국 같은 새로운 시장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TPP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PP에 참여하는 주요국들과 우리나라는 TPP보다도 오히려 개방도가 더 높은 FTA를 지금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 TPP에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만 관련해 가지고도 시장 개방도가 95%입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경쟁력이 높은 부분에서는 시장 개방도가 8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는 우리한테는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경우에는 올 말과 내년 초에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26%로 TPP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무역의 50%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TPP보다는 앞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관련된 시장 개방에 우리나라 주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 이제 토요일에 중국 시장에 광군제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 지갑을 열다는 광군제 이 관련돼서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의 독신자는 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신자가 한 1억 5천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무려 28조 원 정도가 매출을 올렸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무려 253억 달러인데요. 미국이 작년에 사이버 먼데이 하루 동안에 매출이 일어났던 거를 비교하면 64억 달러니까 한 4배 정도 더 규모가 큰 사항입니다. 올해 세일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그 해외 브랜드만 하더라도 6만 개가 들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그 상품 수만 하더라도 1,500만 개 정도가 이번에 팔렸다고 합니다. 무려 그 11일과 16일 사이에 배달 인력만 300만 명을 동원하게 되고요. 또한 그 화물차만 70만 대, 그리고 비행기는 300대 이상을 들여서 물건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좀 후유증을 겪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 즐거운 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드 충격을 좀 덜어내고 중국 시장 진출에 발판을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전히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물품은 화장품하고 패션 의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인기몰이에 가장 먼저 섰던 기업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행사 30분 만에 무려 18억 원어치나 팔렸고요. 에티튜드 그 하우스의 그 마스크 시트 같은 경우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대박을 쳤고요. 또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매출이 68%나 증가했습니다.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104%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청기단 화연 세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무려 160%가 늘어났고요. 수연 2종 같은 경우에는 5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 특히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그 제품들은 스킨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까지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의 그 입맛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할인 행사에 나섰던 의류 브랜드죠.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작년보다 40% 늘어난 76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좋은 물건은 여전히 반환 정서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사드 보복과 관련된 중국인의 반환 정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한국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특수들이 터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중국 시장의 특수 한국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광고전 행사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좀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8조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려 클라우딩 서비스 를 좀 대용량시켰고요. 초당 한 32만 건에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뿐만 아니라 5억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 채팅창, 그리고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플랫폼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광군절 이후에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 접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이끌어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3차원 화면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쇼핑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1000개 이상의 스마트 그 스토어들이 개설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3분 만에 의류를 100벌 정도 착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선보이면서 중국 여성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진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광군제 그 온라인 그 성장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중경제적 효과도 당연히 컸겠습니다만 중국이 치러야 할 또 경제적 비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500조 원의 소매 시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전자상거래 비용이 한 15%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기업 그리고 엄청난 물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효과를 톡톡히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세계의 유통시장이 온라인 또 오프라인이 확대되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가격 할인 행사에 앞서서 미리 올리는 꼼수도 있었고요. 또 짝퉁 상품의 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국에서는 이런 택배용과 관련해서는 15억 건의 상품이 배달되다 보니까 이 골판지만 하더라도 전체를 피면 중국 전체를 덮을 수 있을 정도고요. 또 포장 테이프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500번 정도 두를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이 치료할 또 하나의 그 숙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까지 글로벌 투자 전략과 국내 증시 전략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계속 이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